국민 건강을 위한 인프라 시설 구축도 물론이지만 기술과 관련되는 것, 개인의 생명공화 관련된 정보까지도 중국을 배제하고 가야 된다는 그 철학이 굉장히 뚜렷하게 세워져 있고요. 그런 가운데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는 이런 발언까지 합니다. 국가 산업이 되는 바이오 인프라 산업에 대해서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국가나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까지 지급할 수 있다. 트럼프 2.0 시대에 한국이 맞이할 변화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부정이라고 모든 걸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망했다. 혹은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면 여기서 국방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방위비 협상에서도 불리하고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기 때를 보시면요. 관세 시차 효과가 있잖아요. 관세 시차가 효과가 있는데 사실 처음에 중국 관세를 매기고 그리고 나서 우리 한미 FTA 협상의 과정에서 압박도 있었지만 조율 과정이 상당 기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19년도에 우리 한미 FTA를 형성하게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미 중국은 관세를 계속 막고 있었죠. 그 기간에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 비율이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언론에 너무나 함축이 되어서 사실은 너무 부정론에 빠져서 제대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 당시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중국이 관세를 맞으면서 실제로 중국 경합되는 우리와 경합되는 많은 산업에서 수출이 미국에서 바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경합하는 산업들이 꽤 있어요. 섬유, 의류, 그 다음에 기계, 화학 산업에서 일부 경합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중국이 수출을 못하는 만큼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길의 통로가 늘려지고 그래서 해당 산업에서의 한국 수출 비중이 미국 내에서의 수출 비중이 늘어나서 기회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있으니까 페일을 할 것이다. 우리는 힘들 것이다. 이런 부정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국에 지금 정보 효율부가 있고 그다음에 많은 행정부가 베센트도 그렇고 사실 많은 분들이 부자이면서 미국의 리더이면서 그런 분들이 관료로 형성이 됐잖아요. 이거는 레이거노믹스, 레이건 대통령 때 형상하고 비슷합니다. 레이건 대통령 때에도 사실 많은 국가 행정부 관료들을 갖다가 그 전에 산업혁명 시대를 거치면서 기업가이거나 많은 부를 이룬 사람들을 엘리트이면서 부자인 사람들을 다 고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정통적인 보수주의의 경향성을 가지면서 미국 우선주의로 가겠다는 선언이고요. 근데 미국 우선주의나 미국의 정통 보수주의는요, 절대 그 한 원칙만을 고수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협조가 될 수 있고, 미국의 어느 정도 가속화될 수 있는 영향력들이 있다고 한다면 항상 외교적인 대처력은 플렉서블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무조건 공무원, 관료, 정치인들이 무조건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일례적으로 미국의 정부 효율부가 있잖아요. 정부 효율부를 통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제언할 수 있고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간 기업, 우리나라의 민간 협회가 가도 사실은 어느 정도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게 저희 첫 번째 생각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입장에서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본의 정책을 잠시 복기를 해보시면 그전에는 미국과 중국이 대립적인 구도를 보이고 중국이 상당히 커가는 과정에서 15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중도 노선을 선언했다가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기 직전부터 바로 미국 우선주의 안보 협정 체제로 바로 바꿉니다. 바꾸면서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아시아 쪽에서의 많은 안보 협정을 맺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한테 파트너십을 제공을 합니다. 즉, 일본이 이미 많이 맺은 이제 안보 협정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한테 선물을 주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시작을 했고 그 뒤부터 일본과 미국의 관계는 제일 먼저 안보적인 관계가 굉장히 탄탄하게 구축이 돼요. 지금까지 지속이 되어 오는 미국과 일본 간의 안보 협력 조약들을 보시면요. 미국, 호주, 일본의 군사정보 동맹이 있고요. 한미일, 그 다음에 군사협정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영국, 일본의 군사협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일본의 사이버 협정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 일본의 바이오 협정이 있어요. 그만큼 외교적인 협정이 계속 가속화되면서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매년마다 열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협정도 많고 그래서 베너핏을 얻는 거죠.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방위비라든지 여러 문제에 있어서는 트러블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반드시 트러블로 보지 마시고 사실상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거나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외의 협상, 경제적인 협상에서는 더 많은 파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감수하고 가야 된다. 이게 반드시 그들이 요구하는 비합리적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의 범위가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국무부에서 일전에 발표를 한 바도 있었고 1기 때 바이오와 관련되는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상의 내용도 있었는데 이 내용을 잠깐만 언급을 해드리면요. 지금 미국은 우리 생물보안법 있잖아요. 생물보안법이 중국의 어떤 의존도, 바이오 산업의 의존도를 없애겠다라는 취지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미국의 지금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현실은 다릅니다.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지금 그전부터 상무부나 보건부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마이크 갤러거라는 이제 공화당 의원이 미국이 사실은 많은 인프라 시설이나 개놈 프로젝트에 있어서 중국에 의존적이었고 근데 중국이 협력하는 가운데 이 많은 정보들을 빼내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협력된 구축 관계를 깨야 된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국무부나 상무부에서 생명공학과 관련되는 많은 기술적인 차원을 중국한테 많이 의존을 해왔고 협력을 하는데 이 기술을 중국이 탈취해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시바이오하고 생물보안법을 통해서 우시바이오를 제재를 한다 이런 것만 알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각 의원들이나 상무부 외에도 보건부나 여러 가지 행정부서에서 지금 BGI나 베이징 유전자 연구소 여러 가지 중국계 바이오 기업들하고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기본은 뭐에 들어가냐면요. 바이오 산업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생각하는 국가기관 산업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차세대 유전자나 여러 가지 타깃 기술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중국하고 이것을 협력하게 되면 추후에 나타날 수 있는 많은 기술적인 보안상의 문제나 안보적인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보에 대한 문제예요. 게놈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미국은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이 게놈 프로젝트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이나 구축하는 데서 중국 기업들이 많이 이제 협력을 해왔었는데 이거를 중국이 기업들이 소유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미국인의 유전자 정보에 대한 플랫폼 여러 가지 집적된 기술 정보들을 미국인의 정보를 다 유전자 정보를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프라 시설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 인프라 시설 구축도 물론이지만 기술과 관련되는 거, 개인의 생명공학과 관련된 정보까지도 중국을 배제하고 가야 된다라는 그 철학이 굉장히 뚜렷하게 세워져 있고요. 그런 가운데 사실은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는 이런 발언까지 합니다. 이러한 인프라, 국가 산업이 되는 바이오 인프라 산업에 대해서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국가나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저는 한국이 이 많은 사실 최근에 이제 플랫폼화 대형 기업, 그 다음에 CMO, CDMO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관련된 기업들이 충분한 시설 투자나 기술의 향유, 그 다음에 기술 공유가 이루어지면서 미국한테 어느 정도 충분히 메리트를 줄 수 있다면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보조금까지 수출을 하는 국면이 올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우리한테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을 계속 차단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구적 정상무역 관계까지 끊으면서 의존도를 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밸류체인상 미국이 공백이 많이 생기게 돼요. 미국의 공백을 그때 우리 한국이 들어갈 수 있는 산업군, 특히 화학산업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디램이나 반도체 쪽은 당연히 더 강화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물론 이제 일본이 항상 이제 방해를 해왔고 일본이 너무나 미국하고의 관계가 구축력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민간 기업들 입장에서도 투자를 하거나 직접적인 어떤 이제 협상의 의지를 보인다고 한다면 충분한 기회는 형성이 될 수 있고 특히나 바이오 산업에서는 우리가 이제 EV 배터리 관련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지만 새로운 바이오 산업에서는 또 보조금이 지급될 정도로 새로운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트럼프 취임으로 한국이 기회를 맞을 수 있는 산업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게 단번에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정확한 이야기는 아직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시작도 안 했다. 특히 우리가 AI와 바이오가 접목이 돼서 사실 많은 부분들이 어필이 되고 많이 필요로 한다.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바이오 산업에서의 가장 많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주니어 케네디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고 이분에 대한 이제 부정론이 많은 게 백신에 대해서 조금 많이 부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분의 이야기나 철학을 잘 보시면요. FDA의 규제나 FDA가 설정하는 그 기준들이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 국민들, 미국인의 국민들의 건강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세포 치료제, 하다못해 아니면은 한약적인 처방, 민간적인 처방, 그 다음에 여기 더불어서 그 비타민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너무 규제 제약적인 어떤 정책 때문에 이걸 잘 쓰지 못하게 하는, 국민들의 건강에 이롭거나 도움이 되는 걸 못 쓰게 하는 경향성이 있다. 그러니까 즉 새로운 보건복지부 장관의 철학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탈규제예요. FDA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규제를 약화시키고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면 충분히 그 방편을 쓰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확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미국의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바이오 생명공학 헬스케어 기업들이 사실 더 많은 새로운 약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고, 많은 기업들, 얀센도 마찬가지고 화이자도 마찬가지고 머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중요한 기술의 특허들이 다 만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플랫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의 기술이 이게 있는데 여기에 플랫폼 하나 덧붙여서 FDA 승인을 받으면 새로운 약물이 되는 거죠. 이런 약물의 효율성이 되는 약들을 갖다가 새롭게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새로운 어떤 기회들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AI는 그동안 탐색된 정보로 새로운 인간이 내리기 쉽지 않은, 그리고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료 AI에서는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게 지금 직접적으로 진단의 영역인데, 우리가 앞으로 바이오 마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마커는 뭐냐면 항암제를 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항암제가 있지만 이 마커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항암제 약물을 쓸지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되는 건데, 이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업들, 예를 들자면 최근에 발전되고 있는 루닉 같은 기업은 바이오 마커에 대한 디텍팅이 가능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당장에 어떤 정책이 바로 나오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기다림이 있지만, 사실은 트럼프가 요구하고 있고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성의 경로는 명확해요. 그리고 국가기관 산업, 바이오 산업, 여기에 생명공학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생명적인 것들을 부양시키겠다라는 부분들, 이거를 이제 산업적으로 더 확대시키면 우주항공 산업, 우주항공 산업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사실 우주항공 산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방위, 그 다음에 국방하고 연결이 되지만 그 직전에 인공위성 산업하고 접목이 되거든요. 인공위성이 있어야 방위 산업이 커지고, 방위 산업이 커져야지 결국에 인공위성이 실제로 쓰여지면서 네트워크상의 어떤 체계가 구축이 되거든요. 이런 세 가지의 팩터의 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굉장히 많은 큰 기회가 올 수 있고, 단순히 위험 투자 국면에서 금융 투자적으로 금리가 떨어져야지만 투자되고 산업이 커지는 국면은 아니다. 이와 연결해서 우리가 전력 산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충분히 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AI 인프라, 그 다음에 바이오, 그리고 새로운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투자들은 앞으로도 더 가속화되고, 이로 인해서 산업적인 밸류체인, 마치 AI 때문에 전력 산업들이 더 강화되고 투자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기회가 있었던 것처럼 더 강화될 기회가 충분히 이 세 산업에도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트럼프라고 하면 항상 우리 부정론을 떠올리시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제가 한번 부정적으로 분석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께 반대로 얘기해서,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가 안 오고 해리스가 당선이 됐다면 과연 우리한테 기회가 많았을까요? 좋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미국 대통령, 그 안에는 위험 요소도 있지만 기회가 굉장히 많고, 항상 사고의 영역 자체를 갖다가 부정에 치우치게 되면 모든 걸 포기하게 되는데, 사실상 앞으로의 4년 동안에 새로운 부의 지형도, 그리고 새로운 산업의 혁신, 혁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냉철한 시각으로 보십사하는 마음으로 책을 썼고, 이 관련된 내용 충분히 좀 참고를 해주시고, 혹여나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또 많이 지적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